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굉장히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저희는 손 놓고 놀고만 있어야 될까요? 진정한 투자자라면 장이 쉬는 이날에도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부지런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5월 하면 보통 투자자들에게는 잔인한 달로 알려져 있죠.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투자 공부에 매진하신다면 더 좋은 수익률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스튜디오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저희가 전화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스튜디오에 이사님을 모시니까 저는 굉장히 연예인 보는 느낌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어떤가요? 네, 직접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저도 반갑고요. 시장과 관련해서 계속 소통하고 종목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전화로만 또 연결을 하다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시청자분들도 반갑고 내용이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님 스튜디오에 모신 만큼 이야기 나눠볼 것들을 저희가 잔뜩 준비를 했는데 무려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5월 FOMC 내용은 사실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었고요. 그리고 곧 있을 20대 정부 출범과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 MSCI 편입으로 인한 영향, 그리고 이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장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4가지나 가능할까요, 이사님? 네, 4가지보다 더 풍성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튜디오에 나오신 만큼 4가지 그것 이상으로 알찬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 내내 이야기를 했던 게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최근에 몇 bp를 올리는지 그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5월에는 0.5bp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의견 같은 경우가 0.75% 같은 경우도 의견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 같은 경우가 그러한 의견을 내세웠고요. 아무래도 그 기존에 없던 인플레이션 요소가 외부에서 촉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코멘트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0.75%라는 게 아무래도 1994년에 그린스펀 의장께서 그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을 놓고 봤을 때 그 0.75%를 바로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0.5%의 금리 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함께 단행을 했고요. 이게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2년간 국채 600억 달러와 모기지 350억 달러 한도로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만 놓고 보자면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그 긴축의 주된 목표가 물가 안정에 있는데요. 그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중립금리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쉽게 언급을 하는데요. 중립금리가 물가의 안정적인 상승과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매회 금리 인상이 필요하겠고요. 그중에 2차례는 이제 50bp의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해야지 중립금리 단계까지 이렇게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리를 놓고 봤을 때 50bp의 인상을 단행하게 된 이유가 그 물가지표에 있는데요.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5%, 전월 대비 1.2% 증가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1981년 12월 이후로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물가지수가 이제는 피크를 형성했구나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특히 물가 급등의 주요한 요인 자체가 휘발유 가격 상승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WTI 기준으로 유가가 $100 초반까지 오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가 선행해서 코로나 시대에서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물가 지표가 단적으로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가 나타났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결부를 해봤을 때 피크를 치고 안정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50bp의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금리 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결과가 나온 만큼 그 다음 스텝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좀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전략을 짜갈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국내 증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시장 대응 자체가 작년에 상당히 성장주에 초점을 맞춰서 그랬죠. 네.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시장 배경에는 저금리라는 요인이 있다 보니 그러한 영향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금리 인상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뭐 반대급부로 가치주를 접근을 하기보다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다시금 성장주 같은 경우가 할인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현재 시점부터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가치주, 성장주를 구분해서 가기보다는 성장주에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렸던 돈을 네. 차례차례 걷어들이겠다. 네네. 근데 그게 성장주나 가치주, 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것이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성장주든 가치주든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면 될지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에서 이 실적이 좋았다. 하지만 2분기에서 좋을 것인가. 그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분기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지금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시장의 특성이 원자재의 상승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조정이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석탄과 관련된 테마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테마라든지 그러한 업종들이 그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러한 국면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플레이션의 구간은 단기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실적과 그 인플레이션의 그러한 원재료의 가격을 제품까지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자체로 보기 이전에 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어떤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네. 저희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이게 2006년에서 2008년 구간에 곡물과 관련해서 글로벌의 수요 강세가 나타났었어요. 네, 그러한 구간에서 뭐 바이오 연료 정책도 활성화되고 그러한 점을 결부해서 곡물 가격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곡물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 2개월 후행해서 비료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 06년에서 08년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08년 초에 중국이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비춰봤을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비료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겠고 네. 농작물의
그러한 수확을 증대하기 위해 비료가 많이 쓰였겠구나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그냥 상승했다가 뭐 하락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실적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비료와 대표되는 우리나라 종목이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남해화학, 네, 4월 달에도 잘 갔죠. 네네. 네. 과거 사례 같은 경우도 이게 06년에서 08년 스케줄에 07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409억 원이 나왔었어요. 이게 409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많은지 적은지 저희가 알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2%가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어요. 실적이 600%가 넘은 거예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 기간에서 1년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거뒀는데 08년 같은 경우는 2,401억 원의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8%의 실적을 대단하네요. 거둬들였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06년에서 08년에 촉발된 수요의 사이클을 바탕으로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2년간 실적이 증가를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바닥 대비 그때 주가가 6배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사이클은 공급 측면에서 촉발되기는 했지만은 네. 그 사이클을 겪어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연결할 수 있겠고 이 사이클은 적어도 1년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또 올라오는 이 비료나 사료주들의 급등세를 보면서 난 이미 늦었다라고 네.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때를 겪어본 투자자라면 지금 네.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료주, 사료주 사야겠네요, 이사님. 네, 사료주는 조금 다를 수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료주와는 다르게 네. 그 사료 같은 경우는 농협 축협이 시장을 30%의 가축들이 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점유를 하고 있고 각 기업들이 한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원재료 같은 경우가 사료는 옥수수거든요. 그렇죠. 옥수수의 가격은 상승을 해 있는데 사료 같은 경우는 가격 통제가 이제 농협 축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 정가가 조금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또 산업의 특성상 네, 중간에 거치는 네네. 그 점유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있다 보니까 네. 가격 정가가 빠르게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특성을 생각했을 때 사료랑 비료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투자 꿀팁이네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비료주, 사료주를 묶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산업의 특성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것도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눈을 빛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 이렇게 2분기에 실적이 더 좋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코멘트는 있으실까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 반영되는 단계가 올해 같은 경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시장과 관련된 예상된 금리가 인상하고 나면은 뒤에 급부에는 금리가 되려 인하하는 구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까지요. 네, 네. 시장 금리 같은 경우가 연준이 원하는 대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금리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 금리 인상기 도중에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도 크고 약할 수 그렇죠. 있지만은 이게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다시금 시장이 랠리가 나온 걸 저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대할 때 너무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욱 낫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풀어놓은 돈을 가져가겠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다라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접근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 있는 탈출구도 많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결정에 대한 내용들 만나봤습니다.
네, 2분기에 더욱더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사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주 하셨던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이 2분기에도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JYP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하이브도 이야기해 주셨었고 뭐 SM 얘기해 주셨었고 저희 이사님이 팬이신 줄 알고, 네, 아이돌 팬이신 줄 알고 전화 연결하면서 우리 이사님께서 참 엔터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전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예,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부각이 되었었고 주가 같은 경우가 그를 반영한 단계에 있어요. 이제부터는 실적이 실제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네. 그 실적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온 오프라인 콘서트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인 같은 경우가 나타나서 데뷔를 하고 히트를 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케줄을 미리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팬심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빼놓고 네.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하반기 측면에서는 3사 같은 경우가 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 하반기로 갈수록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고요. 다만 2분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주가가 미리 뭐 콘서트 아니면은 리오프닝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한 단계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보다는 주가가 좀 횡보하면서 다시금 뭐 추이의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엔터와 더불어서 게임은 어떤지 또 궁금해요. 네.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이외에도 네. 신작 출시라든지 네. 엔터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종목의 소위 말해서 1등주 같은 경우가 위메이드였거든요. 그쵸. 작년에 새롭게 생겨났었고 이게 전통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게임의 출시, 그다음에 이 예전 게임이 다시 히트 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코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없던 부분이 생겨나서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5배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국면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네. 일반 게임주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시장 참여자들이 그 게임주를 바라볼 때는 이제 신작에 대한 스케줄이 어느 정도 임박을 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보니까 각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스케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2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신작 스케줄에 가깝게 있는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러한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분기 동안 좀 이야기가 나왔던 업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오프닝이나 뭐 게임주, 엔터주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시장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쯤 저희 이사님께서 또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기판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전 사실 전화로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기판 업종 좀 생뚱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확실히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2분기에도 잘 갈까요? 예, 기판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네. 기판 업종은 올해 이전에는 매출액은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거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제품 판매는 많은데 이게 이익이 왜안 기업에게 날까? 떨어지는 게 낫는 거죠. 네. 낮은 측면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네.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요인이 없거나 아니면은 비용 측면에서 통제가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나가거나 예, 그 여부인데요.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찾게 된 게 기판 업종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기업들이 많이 줄게 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뭐 5G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수요가 늘어나고, 네. 그런 수요가 함께 늘어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게 나타났었고요. 근데 이러한 사이클이 있을 때 수요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2분기까지 연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다음에 2분기가 비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 1분기와 연속된 2분기까지 실적의 연속성은 높고 주가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판 업종에 대해서는 이 사이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1분기에 강조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조금 더 잘 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시장 변화가 그 업종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서 연속적으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네. 긍정적으로 기판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기판과 관련해서는 그 해성 DS라는 종목 이야기해 주셨죠. 한번 보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저희가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실적이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향후에 미래의 실적 같은 경우가 주가에 다 반영되었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게 나왔는데 현재 그 고객사 같은 경우에 리드 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9개월 이상이에요. 그만큼 그 수요 같은 경우가 밀려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기판 업종 같은 경우를 살펴볼 때 하나의 팁이 네. 특정 기업이 이 증설을 하는지 여부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증설을 한다고 하면은 뭐 소위 수요처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투자한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이게 향후에는 다 비용으로 전가가 그렇죠.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겪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수요차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설을 하게 돼요. 예, 그렇다 보니 기판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예를 들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증설을 네. 발표를 하고 주가가 잘 강한 갔죠. 걸 알 수가 네.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해성 DS도 이미 증설을 했었고 하반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물량에 대해서는 증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적의 긍정적인 점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증설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기판 업종과 관련돼서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요. 1분기를 넘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을 찾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서부터 지금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5월 10일이죠.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감, 설렘 반으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일단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을지 하나둘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새로운 정부가 나왔을 때는 정책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인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양도세 폐지 여부거든요. 핫하죠. 네. 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제도다 보니까 연말에 늘 네. 좀 시장이 약하게 이상하죠.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현행에는 이제 대주주 요건 대상에 과세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2023년에는 뭐 5천만 원 이상은 20%의 양도세,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은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정책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양도세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연말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측면이거든요. 이게 예전 정부 같은 경우는 탈원전의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맞습니다. 임기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비중, 즉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에너지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원전 비중을 이제 30%로 증대를 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책 자체가 추진된다고 하면은 그 원전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부분이겠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정책이 비슷한데 5년간 이제 2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수치 자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민간 부분에서 200만 원을 공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대형 건설주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라는 집을 많이 지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만한 업종들이 몇 가지로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긍정적인 업종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1차원적이라서 네네. 이해한 게 맞을지 네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전 살리겠다고 했으니까 원전주 보면 되나요? 네, 원전 같은 경우를 꼭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꼭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존에 없던 정책이 새롭게 부각이 된다는 점이겠고요. 이러한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결부된 게 아니라 글로벌로 통칭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부터 이게 정책의 중심이 시작됐는지 거슬러 가보면은 이 EU 유럽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저희가 생소한 단어지만은 텍소노미란 그 단어를 통해서 네. 이게 원전에 대한 정책이 부각이 됐었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을 원전을 늘린다는 확정이 된 게 아니라요. 6월에 2개 전문가 그룹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 결정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깝게는 일정으로는 6월에 유럽과 관련된 정책이 있겠고요. 유럽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표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공동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하면은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겠다고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처분 방식 자체는 적절하고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폐기물에 대해서 처분 시설을 장기적인 운영 경험은 없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 이게 6월에 의회 결정으로 한 번 더 좀 키가 미뤄졌다고 보이고요. 근데 현재 이 2월에서 6월까지 기간을 겪어오면서 그 처분 시설의 장기적 운영 경험에 대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6월에 이제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원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정책의 중심으로 해서 그 해외의 정책까지 함께 결부돼야지 주식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유럽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봤었고 유럽 국가 중에서 구체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가 그 비용 같은 경우를 최대 3억 9천만 파운드를 여기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원전에 집행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정책은 추진되어 왔고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소형 모듈 원전에 가장 가깝고 이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와도 가깝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그 원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된 이유가 군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명분 자체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을 하고 러시아와 그 유럽과 결부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의 사용 비중이 뭐 종합적으로 20%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미국 측면에서는 새롭게 이 에너지의 패권에 대해서 좀 충돌이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원전이 부각되게 됐고 그 원전 중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소형 모듈 원전이 부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기업이 1등 기업인가요? 네, 그 특정 경수로 분야 소형 모듈 원전에는 1등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상장이 돼 있지는 않아요. 상장이 돼 있지는 않은데 이제 5월에 구체적으로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을 부여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지금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업의 그 시장 파이가 추측만 할 뿐인데 그렇죠. 이제 시가총액을 부여받게 되면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 가치가 책정이 되게 되겠네요.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네. 무슨 종목인가요? 그 기업 자체에서 네. 가장 가깝게 수주를 이끌어내고 이게 실적과 연결되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 원전 안에서 주기기라는 그 하나의 부분을 두산에너빌리티가 함께 수주를 따라서 나가게 되고요. 근데 이게 원전에서 주기기가 뭐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역할의 부품이죠? 네. 그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 같은 경우를 강화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소형 모듈이 나가고 주기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 기여되는지 그 여부도 궁금하잖아요. 소형 모듈 원전이 한 기가 수주가 되게 되면은 30%의 매출 기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그 3년간의 그런 수주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30%의 매출 기여를 저희가 3년으로 나눠서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0%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현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의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단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새롭게 원전 중에서 구체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종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니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이 원전을 지금까지 이전 정부는 지금까지는 원전을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멀리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해야 되는데 이 원전과 관련돼서 볼 만한 종목이나 이 프로세스가 어떤지 공부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이사님의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이 5월에 또 MSCI 선진국 지수 정기 리밸런싱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편입이 되냐 마냐 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5월 반기 리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네, 반기 리뷰를 볼 때는 이게 전체적인 그 벤치마크의 운용 자산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MSCI 지수에 벤치마크 운용되는 자산이 16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시장에 그 하나의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규모까지라고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결부할 수 있는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는 추적하는 자금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액티브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가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패시브 자금 ETF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대형 주군의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저희가 MSCI 지수 중에서도 ETF의 자금의 규모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ETF와 같은 패시브 추적 자금 규모는 4천억 달러입니다. 이러한 자금 규모를 바탕으로 MSCI 같은 경우는 1년에 4차례 지수의 정기 리밸런싱을 하게 되고요. 통상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입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있어요. 오히려 편입이 되고 나서는 이슈 소멸로 네네.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 않는 반면 오히려 편입 직전에 네네.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네네. 네. 이게 왜 그러냐고 네. 하면 MSCI의 편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특정 편입을 하는 국면부터 그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그러한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패시브 자금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정 비중을 또 편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타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도 그 벤치마크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또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시장이 이제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MSCI에 편입이 되면은 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진 않지만은 그 특정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다 보니까 학습이 된 거네요. 네, 그 이전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더 이전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네. 그게 통상 확률적으로는 한 40일 이전 40일 정도. 네. 한 달 반 이전 네. 정도네요. 네. 네, 그 국면부터 이제 MSCI 편입을 활용한 자금들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네, 전 늦었네요. 네, 네. 뭐 지금은 좀 그런 국면이 있기는 네. 한데 그래서 이런 점을 활용을 했을 때 발표 전 통상 한 40일 정도 이내에서 매수를 해서 발표 직전에 아니면 발표일에 매도 대응하는 전략이 있겠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금액이 만약에 3천억 정도가 편입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네. 이 금액이 그 편입 이후에 한 5거래일까지도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첫 번째로는 그 40일의 기준을 놓고 이 거래 기간 안에서 먼저 매수를 하고 발표일에 매도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편입 자금 자체가 모두 편입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편입 이후에 5거래일 이내로 매도하는 방법이 이러한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꿀팁을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 이슈로 관련된 종목을 공략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네. 5일 이내에는 좀 네네. 매도하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5월 MSCI 편출입 종목 예상 리스트들이 좀 떠서 네네. 일단 새롭게 들어갈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현대중공업과 KT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선행해서 지금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걸 저희가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3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3.6%였는데 현재 4.7%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저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다면 이게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조선업의 업황에 대해서 시각은 엇갈리고 있어요. 네. 네, 뭐 새로운 수주 같은 경우를 카타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비용 자체가 그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수주의 자금의 그러한 단가가 낮다라든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업황에서는 뭐 긍정과 부정의 요인이 다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그 현대중공업 그리고 MSCI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 측면에서만 접근을 수급만 봤을 때 네. 하는 게 낫겠고요. 5월 13일에 편입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이전에 매수해서 편입 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현대중공업이 가장 또 이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빼고 수급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있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편출이 될 만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편입이 되면 이제 호재인데 편출이 되면 종목들이 흔들리나요? 어떤가요? 편출의 경우는 미리 수급들이 그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그 국면이 있는데요. 이게 MSCI에 편출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벤치마크 같은 경우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자금 자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편출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낮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편출 종목으로 좀 거론이 되는 종목들을 보면 네. 시젠, 녹십자, 그리고 SK텔레콤, 롯데쇼핑, 알테오젠 네네. 정도인 것 같은데 앞서서 편입이 될 만한 종목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까지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 눈에 띄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주가 외국인들 러브콜을 좀 받지 않았나요? 네네. 또 편출이 된다고 하니까 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혹시 편출되는 종목들 중에 언급하고 싶은 종목이 좀 있으시다면? 지금 녹십자라든지 시젠 같은 경우는 네. 편출에 대한 이유 자체가 뭐 시가총액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제약바이오 업종이 음.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키트와 관련돼서 네. 한 번에 호황이 있었다가 현재는 조금 사업이 그래도 호황보다는 네. 낮아진 단계다 그쵸. 보니까 그와 같은 영향이 있고 시장의 중심 종목이 아니다 보니 수급도 크게 빠질 요인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이러한 부분에서 편출이 된다고 해서 종목이 하락하거나 그러한 경향은 없겠고요.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네. 통신주의 특성 자체가 이제 외국인에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러한 풀까지 차 있는 경우를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더라도 그 수급에 대한 영향은 적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별로 또 수급에 대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편입 편출과 관련돼서 종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MSCI 리밸런싱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좀 가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 이제 실적, 그러니까 성적표가 다 공개가 되고 나서 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다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놓고 우리 반이 뒤에서 몇 등 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리뷰를 해주듯이 자, 성적표를 다 받아들었으니 1분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우리 이사님이 보시는 1분기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통상 뭐 분기 실적,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비용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데 시장에 형성돼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높은 실적의 발표 비율이 높고요. 현재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60% 정도가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1분기의 단적인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업종 내에서도 실적의 차별화 현상은 네. 나타나고 있는 게 또 이번 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예로 들어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분기 실적의 예상치보다 한 6% 정도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이제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1조 8천억 원 이상까지 나왔거든요. 잘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 그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내에서도 실적 차별화가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 실적 대비해서 소폭 맞아요. 하회한 실적을 네. 발표를 한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점은 그 예상 실적 대비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약 60% 정도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뭐 퍼센트로는 6%, 많게는 한 30%로 실적의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분기 지금 성적표를 받아든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1분기를 좀 돌아보면 종목별 장세가 빠르게 좀 펼쳐지는 걸 보고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좀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살짝 말씀을 좀 드렸지만 1분기를 넘어서 이제는 2, 3, 4분기 연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발빠르게 좀 찾고 있어요. 아까 기판 업종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종목 이야기까지 녹여내 주셨는데 1분기 그리고 넘어서 2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만한 업종들을 추려주시면 저희가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기판 업종 중에서 해성 D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체와 관련된 기판, 그다음에 차량과 관련된 기판을 그 전도가 잘 되게 하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리드 프레임. 네, 리드 프레임. 저도 보면서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 이게 칩이랑 외부 회로가 있는데 이게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주는 전선. 전선. 네. 그리고 그러한 패키지를 전자회로 기판에 고정시켜주는 버팀대 역할. 그거를 한다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배우네요, 저도. 확 와닿지는 않았는데 네. 보니까 이게 그 특정한 칩 자체가 성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 리드 프레임이 필요하다. 필요한 네. 부분이고, 근데 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 성능을 더 내기 위해서는 뭐 도금 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근데 그 해성 DS 같은 경우가 이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예, 고객사에서 더욱 찾아서 저희가 1분기 같은 경우도 그 예상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483억 원의 실적을 발표를 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그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아직 기간은 좀 남아있지만 자율주행 차량의 스마트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기존에는 차량의 대당 반도체의 원가 비중이 한 자리였다고 하면은 이게 20% 이상까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원가 비중의 확대를 통해서 이 리드 프레임 부분 자체도 부각이 더욱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저희가 또 실적 같은 경우에서 큰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이 시장 자체가 신규 경쟁자 진입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귀금속 도금 기술의 그러한 차별화되는 점을 해성 DS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속된 실적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객사 대기 시간 자체가 9개월 이상 밀려 있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뭐 살려고 하는 기업들 줄을 선 거죠, 그렇죠?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 9개월치까지 이렇게 서 있다 보니 실적은 분기로 녹여보자면 한 3분기 연속으로 더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종합해 봤을 때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은 2분기 실적도 함께 좋을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하고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24%를 나타냈어요. 이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20% 이상 구간부터는 소위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매출액 증가 대비해서 영업 마진이 더더욱 커지게 되는 구간까지 이익률이 도래를 했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기준 2조 원대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판 관련돼서 해성 DS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를 넘어서 2분기 그리고 뭐 이 기업의 이 기술이나 혹은 제품이 필요해서 줄을 선 기업들이 지금 9개월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는 이격 괜찮지 않을까라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드렸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성웅 이사님 모시고 4개의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너무 이사님을 괴롭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다음에 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불러만 주시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뭐 뛰어와서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PD님이 이거를 녹화를 하시고 반복 구간을 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이성웅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저희가 이 어린이날을 마치고 나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 말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